한 장의 흑백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매미 한 마리,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 우리는 지적인 개인을 찾고 있습니다. 서명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3301, 2012년 1월 4일. 인터넷 게시판 포첸의 한 구석에 이 그림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올렸는지, 왜 올렸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해커들이 매달렸습니다. 수학자, 암호학자, 보안 전문가들이 밤을 새웠습니다. 그들은 퍼즐을 풀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러나 끝에 도달한 순간 모든 단서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오늘 밤 그 토끼굴 속으로 함께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갈 사람은 한 명, 가명으로 마르쿠스라 부르겠습니다. 당시 23살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던 청년이었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한 대학 기숙사.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하고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었고 책상엔 식어버린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인터넷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익명 게시판은 거칠고 혼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이름 없이 글을 올렸고 진실과 거짓이 뒤섞였습니다. 새벽 2시 마르쿠스는 그 어수선한 화면을 무심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검은 바탕, 그 위에 흰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적인 개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안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면 당신을 우리에게 데려다 줄 길이 시작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3301. 마르쿠스는 이런 글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익명 게시판은 장난과 허세로 가득한 곳이었으니까요. 대부분은 관심을 끌려는 헛소리였습니다. 그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비웃고 넘기면 그만인 글이라고. 그런데 이미지가 묘했습니다. 흔한 낚시 글의 조잡함이 없었습니다. 글씨체는 단정했고 문장은 군더더기 없이 차가웠습니다. 모자도 과장도 이모티콘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확히 계산해서 던진 미끼 같았습니다. 매미라는 상징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매미는 땅속에서 13년 혹은 17년을 숨어 지냅니다. 애벌레로 어둠 속에 웅크린 채 오랜 세월을 견딥니다. 그러다 어느 여름 일제히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갑작스러운 등장. 그 그림을 고른 사람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숨겨진 메시지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 안에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받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무엇에 발을 들였는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마르쿠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이미지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디지털 이미지는 그림 정보만 담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텍스트나 데이터를 숨길 수 있습니다. 이런 기법을 스테가노그래피, 우리말로 옮기면 숨김쓰기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사진이지만 그 데이터 속에 비밀을 끼워 넣는 기술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예의 머리를 밀어 두피에 글을 새기고 머리카락이 자라면 그 위로 메시지를 숨겨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기술의 시초로 전해집니다. 마르쿠스는 이미지 파일을 텍스트 편집기로 열었습니다. 그림은 사라지고 화면엔 알 수 없는 부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그 끝자락을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눈이 뻑뻑했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뒤죽박죽 섞인 부호 사이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영어 문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끼워 넣은 글이었습니다. 마르쿠스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걸 발견하라고 정확히 이 자리에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은 곧바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가 말한다. 이런 알듯 말듯한 구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을 일정한 규칙으로 밀어놓은 글자들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그 이름에 있었습니다. 카이사르, 카이사르 암호. 고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썼다고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암호 방식입니다. 그는 전령이 적에게 붙잡힐 것을 대비해 중요한 군사 명령을 이 방식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알파벳을 정해진 칸 수만큼 일정하게 밀어서 글자를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칸씩 민다면 첫 글자는 4번째 글자로 바뀝니다. 받는 사람은 그만큼 다시 되돌리면 원래 문장이 드러납니다. 마르쿠스는 글자를 거꾸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칸, 그 다음 2칸. 그러다 어느 순간 흩어져 있던 알파벳이 단어가 문장으로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 짜릿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차가운 부호 더미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또렷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 문장은 그를 한 인터넷 주소로 안내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마르쿠스는 떨리는 손으로 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게임의 입구에 자신이 막 발을 들였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너머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또 다른 매미였습니다. 그 주소를 열자 새로운 이미지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매미. 그러나 그림 위엔 짧은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모든 게 보이는 그대로는 아니다. 마르쿠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빠져든 뒤였습니다. 사실 그 경고는 오히려 그를 더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이 2번째 이미지도 똑같이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교묘했습니다. 단서는 한 권의 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책 속에 또 다른 책이 숨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한 고전 문헌의 특정 쪽, 특정 줄, 특정 단어를 짚어야만 다음 암호가 풀리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책 암호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책을 가진 사람만 풀 수 있는 자물쇠입니다. 숫자 3개가 적혀 있다면 그건 몇 쪽, 몇 줄, 몇 번째 단어를 뜻합니다. 그 책이 없으면 숫자는 영원히 의미 없는 나열로 남습니다. 어떤 단계에서는 윌리엄 깁슨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어떤 단계에서는 옛 신화집이 그 열쇠로 쓰였습니다. 마르쿠스는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강의는 빠지기 시작했고 친구들의 연락에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룸메이트는 그가 며칠째 같은 자리에 앉아 화면만 노려보는 걸 보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마르쿠스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의 세계는 점점 그 작은 화면 속으로 좁아졌습니다. 단서는 끝없이 갈라졌습니다. 어떤 단계에선 마야 문명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점과 막대로 수를 표현하는 고대 마야의 기호였습니다. 점 하나는 1, 막대 하나는 5를 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쓰는 숫자로 바꿔야 다음 길이 열렸습니다.
또 어떤 단계에선 음성 파일이 등장했습니다. 귀로 들으면 그저 기계음 같은 잡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의 파형을 그림으로 펼쳐보면 그 안에 또 다른 데이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리 속의 그림이 그림 속의 글자가 들어있던 셈입니다. 보이는 것 뒤에 또 보이는 것이, 그 뒤에 또 다른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 사람이 풀라고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암호, 마야의 숫자, 음악과 미술, 컴퓨터 보안, 철학과 문학. 이 모든 분야를 한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설계자는 처음부터 서로 다른 천재들이 모여 힘을 합치기를 바란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 자체가 첫 번째 시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혼자서는 결코 끝까지 갈 수 없도록.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풀이자들이 온라인에 모여들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언어도 직업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하나의 채팅방에 모였습니다. 대학원생, 보안 회사 직원, 음악가, 고전학자까지. 누군가 마야 숫자를 풀면 다른 누군가 음성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밤낮이 뒤바뀐 사람들이 시차를 넘어 단서를 이어 붙였습니다. 한 사람이 잠들면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채팅방은 한순간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도 그 무리에 섞였습니다. 얼굴도 본명도 모르는 동료들. 그러나 그들은 같은 토끼굴을 함께 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마르쿠스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들에게 묘한 동료애를 느꼈습니다. 새벽마다 화면 너머에 누군가가 깨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채팅방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길거리 전봇대에 붙은 종이 포스터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게임이 인터넷 밖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 포스터엔 매미 그림과 함께 네모난 흑백 무늬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QR 코드였습니다. 휴대전화로 비추면 인터넷 주소로 연결되는 바로 그 무늬였습니다. 처음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누군가 장난으로 만든 가짜가 아닐까? 우리 중 누군가의 짓궂은 농담은 아닐까? 그러나 곧 또 다른 도시에서 똑같은 포스터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시에서도 채팅방엔 1시간 간격으로 새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확인된 것만 미국과 유럽, 그리고 호주와 아시아에 걸쳐 14개 도시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작은 도시 워런, 프랑스 파리, 폴란드 바르샤바, 미국 마이애미,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리고 한국 서울까지 서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들에 같은 날, 같은 매미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마르쿠스는 천천히 실감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14개 도시에 동시에 포스터를 붙이려면 그곳마다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시카다 3301은 이미 전 세계에 흩어진 협력자들을 거느린 조직이었습니다. 혹은 그 정도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누군가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화면 속 퍼즐인 줄로만 알았던 것이 지금 누군가의 손에 의해 현실의 골목길에 붙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쿠스는 한국에 사는 동료에게 부탁해 서울에 붙은 포스터의 QR코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비추자 또 하나의 주소가 열렸고 다시 새로운 이미지가, 새로운 암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끼굴은 인터넷을 넘어 현실의 길거리까지 뻗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퍼즐은 마지막 단계로 향했습니다. 수천 명이 시작한 추적은 점점 좁혀졌습니다.
단서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실력의 한계에 부딪혔고 어떤 이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끝까지 따라온 사람은 손에 꼽을 만큼 줄었습니다. 마지막 관문 너머에서 시카다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제 더는 공개된 게시판으로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종 단계를 통과한 극소수에게만 조용히 개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메일을 받은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지능검사 같은 추가 질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몇몇은 직접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증언은 서로 엇갈렸고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입을 연 소수마저 정작 중요한 부분에선 말을 아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약속한 사람들처럼. 그리고 어느 날 시카다의 공식 사이트는 돌연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찾던 사람들을 찾았다. 그 한 줄을 끝으로 모든 통로가 막혔습니다. 마르쿠스는 마지막 관문 앞에서 길을 잃은 쪽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화면 앞에 앉아 그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몇 달을 매달린 추적이 닫힌 문 하나로 끝나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환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함께 밤을 새우던 채팅방의 동료들도 하나둘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시카다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1년 뒤 2013년 1월 매미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흑백 이미지, 똑같은 문장. 우리는 다시 지적인 개인을 찾고 있습니다. 마르쿠스의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지난 1년 동안 그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암호학 책을 읽고 프로그래밍을 연습하고 첫 해의 실수를 곱씹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카다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단서는 더 깊이 숨겨졌고 암호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첫 해의 퍼즐이 인문이었다면 이번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등장했습니다. 리버 프리마니아라는 이름의 문서였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최초의 책 정도가 됩니다. 이 책은 기묘했습니다. 신비주의 색채가 짙은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만물의 본질, 깨달음, 죽음과 부활 같은 주제를 다뤘습니다. 개인의 자유, 스스로를 갈고 닦아 성스러운 존재가 되라는 가르침이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글은 사람이 만든 룬 문자, 옛 게르만족이 쓰던 기호를 닮은 글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마치 어느 비밀 종교의 경전 같았습니다. 마르쿠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순한 암호 풀이 게임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시카다는 단지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사상을 전하려는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일까? 다시 1년 뒤 2014년 1월 세 번째 시카다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방대한 리버 프리마니아가 공개됐습니다. 룬 문자로 가득한 50여 쪽의 문서. 전 세계의 풀이자들이 다시 모여 그 일부를 해독했습니다. 한 줄을 풀면 또 한 줄이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전체를 완전히 풀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르쿠스도 그 벽 앞에 섰습니다. 풀어도 더 깊은 어둠만이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끝엔 무엇이 있을까? 누가, 왜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그 질문을 품은 채 마르쿠스는 오늘도 그 흑백 매미 이미지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카다 3301이 사람들을 토끼굴 가장 깊은 곳까지 끌고 내려가는 과정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끝까지 답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걸 누가 그리고 왜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동안 제기된 모든 가설을 하나씩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이 떠올린 건 정보기관이었습니다. 미국의 NSA 그리고 CIA 같은 곳 말입니다.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암호화 보안 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인재는 평범한 채용 공고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실력을 굳이 이력서에 적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풀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만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부류입니다. 그렇다면 퍼즐을 그물처럼 던지면 어떨까요? 스스로 풀고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천재들만 추려낼 수 있습니다. 이건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 GCAQ는 실제로 온라인 암호 퍼즐을 내걸고 인재를 모집한 전례가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도 한때 채용 페이지에 직접 암호 게임을 띄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보기관설은 처음엔 가장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반박이 나옵니다. 진짜 정보기관이라면 4년치 단서를 인터넷에 흩뿌려 전 세계가 함께 풀게 둘 이유가 없습니다. 채용은 은밀할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이 달라붙은 공개 게시판에서 비밀 요원을 고른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카다의 단서에는 특정 국가나 언어에 치우친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야 숫자, 켈트 신화, 중세 판화, 일본의 선 사상까지 마치 어느 한 나라의 기관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지식 창고를 뒤진 사람의 손길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가설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비밀 결사설입니다. 시카다가 남긴 신비주의 텍스트 리버 프리마니아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소수 철학과 명상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우라는 구절들이 가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상을 공유하는 은밀한 집단이 동료를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시카다는 단 한 번도 돈이나 권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풀 줄 아는 사람, 그 한 가지만을 원했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시험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라는 설은 어떨까요? 어느 보안 회사가 실력을 과시하려고 벌인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시카다는 단 한 번도 자기 정체를 광고에 쓰지 않았습니다. 퍼즐이 풀린 뒤에도 그 어떤 회사도 손을 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명이 지켜본 화제의 게임이었습니다. 홍보가 목적이었다면 이 완벽한 침묵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마지막 가설은 그저 천재적인 개인 혹은 소수 그룹이라는 설입니다. 순수한 지적 유희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이 가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화려한 음모보다 조용한 천재 쪽이 남은 단서들과 더 잘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퍼즐 곳곳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백 시간을 들여야 만들 수 있는 정교함, 그리고 푸는 이를 향한 묘한 존중 같은 것 말입니다. 다만 그 어떤 가설도 끝내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서늘한 사실이 남습니다. 2014년 1월 이후 공식 시카다는 완전히 입을 닫았습니다. 진번임을 증명하던 개인 키 서명조차 더는 새로운 메시지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서명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디지털 도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긴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오직 만든 자만이 찍을 수 있는 표식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시카다를 자처하는 게시물은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시카다는 짧게 한 마디만 남겼습니다. 가짜라고. 그러니 우리는 묘한 상황에 놓입니다. 만든 자들은 사라졌는데 진위를 가르는 도장만은 여전히 살아있는 셈입니다. 마치 주인 없는 집에 잠긴 금고만 덩그러니 남은 것처럼 말입니다. 금고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자물쇠가 진짜라는 것만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모은 단서들을 다시 책상 위에 펼쳐 보았습니다. 스테가노그래피로 숨겨진 첫 메시지, 책 속의 책, 마야 숫자, 음성 파일에 담긴 데이터,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 14개 도시의 전봇대에 붙었던 포스터, 그리고 최종 관문을 넘은 소수에게 도착했다는 그 한 통의 이메일. 선택받았다던 사람들의 증언은 끝까지 엇갈렸습니다. 누군가는 곧 사이트가 닫혔다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 후의 일은 말할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인지 말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 침묵이 거짓인지 아니면 누군가와의 약속인지 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단서를 들여다볼수록 한 가지 생각만 또렷해졌습니다. 분명한 건 이것 하나뿐입니다. 시카다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았는지 아닌지조차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퍼즐의 마지막 장치였는지도 모릅니다. 답을 주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묻게 만드는 것, 가장 어려운 암호는 풀 수 없는 암호가 아니었습니다. 풀고 난 뒤에도 끝내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바로 이런 침묵이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이 오래된 수수께끼 앞에서 저는 오늘도 답 대신 질문 하나를 손에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설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